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지문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되게 여러분들이 오답률이 높아가지고 생각보다 나 이렇게 이거 그림 있는 문제 이렇게 많이 틀릴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어려워하더라고요. 이거 그림 있는 거 기억나요? 그림 기억 안 나요? 왜 이파리 막 달려있는 거 비닐봉지 이렇게 씌워져 있고 그거 이거 다 모르겠다고 막 그랬었단 말이야. 너네 시험 보고 나서. 자, 그래서 여기부터 한번 읽어볼 건데 식물의 생장에는 주어 아니네요. 물이 주어네요. 필수적이다. 동물과 달리 식물은 잎에서 광합성을 통해 생장에 필요한 양분을 만들어내는데 물은 바로 그 원료가 된다. 물이 그 원료가 된다. 그가 뭐게? 양분. 광합성으로 만들어내는 양분의 원료가 된다. 물은 지구 중심으로부터 중력을 받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화살표 그려볼까? 어떻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식물은 지구 중심과는 반대 방향으로 자란다. 그럼 식물은 어디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자란다. 따라서 식물이 줄기 끝에 달려있는 잎에 물을 공급하다. 누가? 식물이 이렇게 하려면 중력의 반대 방향이 뭐예요?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물을 끌어올려야 한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레드우드 국립공원에는 세계에서 키가 가장 큰 세코이아가 있다. 그럼 이 세코이아 얘기는 왜 하는 거죠? 이것을 설명해주기 위해서 예로 가져온 거야. 이 나무는 세코이아는 키가 무려 112m에 이르며 뿌리는 땅속으로 15m. 따라서 물이 뿌리에서 나무의 꼭대기에 있는 잎까지 도달하려면 127m나 끌어올려져야 한다. 펌프 같은 장치도 보이지 않는데 대체 물이 어떻게 그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일까? 물어보고 그 다음에 뭐 할 거야? 자기가 그걸 설명해 주겠죠? 그럼 이제부터 나올 내용은 이것에 대한 답이야. 그리고 이 질문은 어떻게 관한 내용이니까 어떻게는 항상 뭐예요? 방법. 그럼 이제 이 다음에 전개될 내용의 제목을 붙여보면 물이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겠죠. 자, 식물은 어떤 힘을 이용하여 뿌리에서부터 잎까지 물을 끌어올릴까? 또 물어보고 식물은 어떤 힘을 이용할까? 했으니까 이 어떻게 그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일까? 그게 어떤 힘이야? 그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해 주겠다. 그 내용이었어. 자, 식물이 물을 뿌리에서 흡수하여 잎까지 보내는 데는 뿌리 앞 모세관 현상, 증산작용으로 생긴 힘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힘이 작용한다. 그런데 이 힘이 한 가지가 아니네요. 뿌리 앞 모세관 현상, 증산작용 세 가지가 이거의 답이었어. 어떤 힘을 이용할까 했는데 그 어떤 힘은 요 세 가지였고 그 어떤 힘이 물이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 방법이었던 거죠. 자, 그러고 나서 호박이나 수세미의 잎을 모두 떼어내고 얘들아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 자, 글자는 문자는 그냥 수단이지. 어떤 수단이야?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대상을 가리키기 위해 존재하는 수단이야. 그래서 우리가 문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문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의미하고 있는 그 존재 자체, 내용 자체를 우리가 문자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글자 자체, 우리가 호박이나 수세미의 잎을 모두 떼어내고를 읽을 때 머릿속에 그 실체가 이렇게 그려져야 돼. 호박, 수세미라는 식물, 잎을 떼어내고 그럼 줄기에서 잎을 이렇게 떼어내는 장면들이 머릿속에 그려져야 우리가 글을 읽고 있는 거고 히읗이나 오, 비읍이나 아 이걸 보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글을 읽는 건
아니지. 그걸 계속 생각하면서 글을 읽으셔야 돼요. 뿌리와 줄기만 남기고 그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줄기 있고 뿌리 있고 그것만 남았어. 그리고 자른 후 뿌리 끝을 물에 넣어보면 그러면 물이 이렇게 있고 뿌리 끝을 물에 넣었어. 잘린 줄기 끝에서는 물이 힘차게 솟아오르진 않지만 계속해서 올라온다.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죠? 뿌리와 줄기를 통해서 물이 올라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뿌리털을 둘러싼 세포막을 경계로 안쪽은 땅에 비해 여러 가지 유기물과 무기물들이 더 많이 섞여 있어서 뿌리 바깥보다 용액의 농도가 높다 보다가 나오면 뭐죠? 비교. 비교는 혼자 못하니까 비교의 대상인 두 가지를 찾아냈어. 어떻게 찾아냈어? 바깥, 안. 그래서 안쪽은 바깥보다 농도가 높다라는 걸 이렇게 정리해서 문장이 이렇게 여기서부터 길지만 더 많이 섞여 있어서 이런 거 다 제거하고 안쪽이 바깥보다 농도가 높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말해 무슨 뜻이에요? 이런 말들이 나오면 앞뒤로 똑같다는 뜻이야. 이런 뜻이지. 다시 말해 뿌리털라는 농도가 높은 반면 흙 속에 포함되어 있는 물은 농도가 낮다. 그러면 물은 어디 있죠? 물이 현재 위치 흙 속에 있지. 그쵸? 물이 흙 속에 있고 그럼 우리 머릿속에 이미지가 어떻게 그려져? 흙이 이렇게 있고 뿌리가 이렇게 있고 물은 어디 있어? 흙 속에. 그게 머릿속에 이렇게 이미지가 그려져서 농도가 낮다. 이때 농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흙 속에 있는 물 분자는 뿌리털의 세포막을 거쳐 물 분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뿌리 내부로 들어온다. 자, 얘들아 이렇게 밑줄을 친다는 의미는 뭐냐면 중요한 내용이 정리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여기까지 눈으로 봤어의 뜻이 아니라. 그럼 지금 물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 거야? 흙에서 세포막을 통해서 들어왔어. 어디로? 뿌리로. 그쵸? 그 물의 이동 위치가 흙에서 뿌리에 있는 세포막을 통해서 뿌리로 들어가지. 지금 이렇게 머릿속에 이미지로 이처럼 농도가 낮은 흙 속의 물을 농도가 높은 뿌리 쪽으로 이동시키는 힘이 생기는데 이를 뿌리압이라고 한다 하면 방금 뭘 던졌어? 개념을 던졌으니까 개념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네모. 개념에는 네모. 즉 무슨 뜻이에요? 앞뒤로 똑같다. 뿌리압이란 그렇지 앞뒤로 똑같으니까 뒤에도 뭐여야 돼? 뿌리압에 개념이 앞에 있었고 즉은 똑같다는 뜻이고 그럼 그 뒤에 뭐가 있어야겠어요? 개념. 뿌리압이란 뿌리에서 물이 흡수될 때 밀고 들어오는 압력으로 물을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이다 하고 그 다음 문으로 넘어갈 때 능숙한 독자인 준상이는 뭘 생각해야 돼요? 지금 방금 앞에서 A로 묶인 문단 전에 어떤 힘을 이용해서 끌어올릴까 하고 뿌리압, 모세관 현상, 증산작용 세 개를 얘기해줬단 말이야. 그리고 이 A 부분이 뭐였어요? 뿌리압. 그러면 그 다음 문단은 뿌리압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거나 또는 모세관 현상으로 넘어가겠지. 그쵸? 우리는 그 둘 중에 하나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고 그 다음 문단을 읽을 때 그걸 신경 쓰면서 읽는 거야. 이게 계속해서 뿌리압에 대한 내용일까 아니면 모세관 현상일까? 얘들아 지금 이렇게 읽어가는 과정을 언제 해야 돼? 언제 해야 돼? 모의고사 볼 때요? 궁극적으로 모의고사 볼 때도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실전은 그냥 하는 거야. 선생님이 주어 끊으라고 있어. 이런 거 모의고사 볼 때 생각하는 게 아니야. 마치 뭐랑 똑같냐면요. 이거랑 똑같은 거야. 이렇게 남학생들은 운동을 좀 해보니까 약간 알 텐데 준상 운동 잘해요? 제일 잘하는 거. 네. 농구를 할 때 준상이 포지션 뭐예요? 농구 포지션. 포워드는 뭐라죠? 내가 운동선수는 우사인 볼트밖에 몰라가지고 다른 운동선수 몰라. 운동 포워드는 네? 슛도 쏘고 리바운드 공 뺏는 거.
그쵸? 이렇게 쏜 거 이렇게 슉 걷어가는 거, 그치? 맞아. 20살 때 남자친구가 농구 동아리여가지고 어디서 주워 들은 게 있었던 것 같아. 그 20년 전이네요. 어쨌든 그 포워드라는 포지션에서 슛을 하는데 준상이가 그냥 동네에서 게임할 때는 그냥 해요. 그쵸? 근데 이제 화정고 농구팀에 들어간 거야. 그러면 준상이 슛을 보고 코치님이나 감독님이 뭐라고 하시겠죠? 준상아 여기서 손목의 각도를 약간 요렇게 틀면 슛의 성공률이 좀 더 높아질 것 같아. 그럼 준상이는 그 다음에 그 충고를 들은 다음에 뭘 해요? 혼자서 아무도 없는 농구장에서 손목의 각도를 그렇게 해서 슛을 쏘는 걸 계속 훈련하겠지? 그치? 그렇게 일주일 후에 자 이제 준상이 학교 어디죠? 배정받은 학교? 서정고와 화정고에 농구 시합이 있는 거야. 대훈이네 팀과 준상이네 팀이 붙었어. 그래서 이제 네가 이 팀을 이겨야 돼. 그러면 실전할 때는 감독님이 손목을 이렇게 돌리려고 했어. 그런 거 생각해요, 안 해요? 그냥 해요, 그쵸? 자, 경기가 끝났어. 그러면 실전에 할 때는 감독님이나 코치님이 얘기해 준 게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 그리고 연습 안 해요? 하지. 왜? 그렇게 반복해서 하다 보면 언젠가는 내 몸에 그게 익숙해져서 나오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야? 그치? 우리가 집에 가서 매산비를 할 때 그런 마음이어야 돼. 모의고사 할 때는 이게 안 되던데요? 당연히 안 되지. 익숙하지 않은데 이걸 매일매일 반복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다음 주도 하고 다음 달에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그래야 실전에서도 이렇게 빠른 속도로 나오는 거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모의고사를 붙잡고 주어가 어딨더라 은는이가를 찾아서 끊고 막 이렇게 하는 건 답이 아니야. 이게 몸에 익숙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해야지. 얘들아 이게 모든 방법이 다 그래. 엄청 훌륭하신 어떤 선생님이 와서 너네들한테 되게 좋은 비문학 독해 방법을 알려주더라도 실전에선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읽는 거 실전에서는. 그리고 그걸 내 방법으로 익혀야 실전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걸 매일매일 누적해야 돼. 자, 선생님이 누적에 대한 얘기를 왜 하냐면요. 잔소리가 나온 김에 하나를 더하면 이제 곧 우리가 3월에 입학을 해요. 그쵸? 그래서 어디예요? 화정고 입학을 해요. 백양고 입학을 해요. 입학을 하고 나서 한 3주 후에 선생님이 그럴 거야. 현수야 우리 내신 대비 시작이야. 그럼 이제 화정고는 화정고 반대로, 백양고는 백양고 반대로, 서정고는 서정고 반대로 수업을 하겠죠? 자, 내신이라는 시험과 수능이라는 시험은 목적 자체가 달라요. 왜 목적 자체가 달라? 내신은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현서나 대훈이의 경우에는 선생님이 한 학기 동안 한 학기라고 하면 3, 4, 5, 6, 4개월이야, 그치? 한 학기 동안 배운 내용을 현서가, 민지가 얼마나 잘 배웠나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지. 그쵸?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고 현서는 수업을 듣고 그걸 얼만큼 충실하게 현서가 배웠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험이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내신 중간고사, 기말고사 현서나 대훈이는 그게 4개월이지만 민지의 경우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니까 단 2달, 2달이 좀 안 되는 기간 동안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걸 바탕으로 민지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이걸 이해했는지 못했는지를 물어보는 시험이야. 그렇겠죠? 그러면 2달 동안 민지의 사고력이나 독해력이 물론 나아지겠지만 얼마나 더 나아지겠어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은 필기를 해주시고 민지는 받아줬겠지? 선생님이 정보 전달을 하고 민지는 받아들여. 그러면 2달 동안 정보 전달하고 받아들인 거에 대해서 확인하는 방법은 그냥 잘 외웠는지 못 외웠는지를 보는 거야.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경우에는 사고력보다는 암기력이 중요해. 얘는 사고력이 조금이고 암기력이 되게 크게 필요한 시험이야. 얘는 수학능력시험이라는 거는 목적이 뭐야? 수학능력시험의 목적은 수학. 이게 매스의 수학이 아니라 얘가 학문을 배울 수 있는 능력치 자체를 평가하는 시험이지. 그럼 얘가 글을 어느 정도로 읽는지, 이해도는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이걸 논리적으로 분석하는지, 논리력이나
분석력이나 독해력이나 이해력이나 이런 걸 따지는 시험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사고력이 되게 크고 암기가 되게 조금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게 두 시험의 성격 자체가 아예 달라. 그래서 우리가 3월에 이제 입학을 하지.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현수야 우리 내신 대비 기간이야 하고 시작한 순간 우리는 뭘 해? 하정구에 선생님이 프린트에 필기해 주신 거, 교과서에 필기해 주신 거, 그걸 바탕으로 현서가 외웠나 안 외웠나, 이걸 이해했나 못했나 문제를 풀어서 확인하는 과정을 하겠죠? 그건 사실 암기의 과정이야. 그러면 이 암기라는 건 선생님의 역량으로 커버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현서가 어떤 화정구에서 어떤 문법을 하는데 그걸 안 외웠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 그렇지. 외우기를 시키겠죠? 그 외우는 건 확인하는 과정이 되게 간단해. 그냥 얘를 앉혀놓고 야 너 한자성어 시험 봐가지고 다 못 외웠어. 그럼 남아서 쓰고 가. 그래서 다 쓸 때까지 그냥 남기면 되잖아? 그러니까 사실 암기는 선생님의 역량으로 커버가 가능해. 계속 얘를 쪼으면 돼. 그리고 선생님으로서도 당연히 얘가 내일 가서 시험 볼 건데 얘의 사고력이나 독해력이나 이해력을 향상시키는 것보다 당장 요거 하나를 알아야 내일 시험을 마칠 텐데 그럼 우리는 내신 대비 기간 동안 뭘 하겠어? 암기, 이해, 암기, 이해 이걸 반복하겠지? 그리고 현서의 내신 대비에서 그런 암기 부분은 내가 푸시에서 가능한 부분. 근데 수능은 아니야. 내가 현서를 야 너 이거 독해력이 향상될 때까지 오늘 집에 못 가!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확인해? 그리고 현서가 그렇게 2달 동안 갇혀 있었어. 그럼 독해력이 향상되나요? 이해력이 높아지나요? 사고력이 발전할까요? 아니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형성하는 거야? 이렇게요. 이걸 많이 해봐야 분석력이 늘고 독해력이 늘고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늘어나는데 너네가 당장 내신 때문에 이걸 안 한단 말이야? 3월부터?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난리를 치는 거야. 그래서 비문학 그렇게 중요하다고 지금 강조를 하고 너네가 매일매일 이거 안 하면 우리 망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2학년, 1학년 후반기부터 갑자기 바뀌어. 비율이. 갑자기 사고의 비율이 갑자기 많이 높아져. 그럼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배우지 않은 외부 텍스트가 되게 많이 나와. 1학년 때도 물론 나와. 근데 일부만 나오다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되게 커져. 3학년 1학기는 완전 이래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안 했잖아. 애들은 이렇게만 익숙하잖아. 3학년 1학기까지 계속 뭐 하냐면 암기만 하려고 해. 그러다가 내신을 망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얘가 지금 표가 안 나는 과정이지만 이걸 진짜 많이 해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 진짜. 내가 엄청 막 속 터지게 답답해봐. 3학년 때 동영이도 그랬어. 3학년 때는 교과서 자체로 수업을 안 해. 수능 특강으로 수업을 해. 그럼 3학년 1학기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 수능 특강을 2번, 3번, 4번, 5번 달달 외우려고 해. 근데 원래 그거 그런 책이 아니거든. 수능 특강 문학이 그저께 나왔거든요. 그저께 나왔어. 그리고 나는 한 1시간 동안 앉아서 풀면 반 정도를 풀어요. 이 책의 반 정도를 풀고 1시간, 2시간 정도가 되면 이 책이 끝나. 원래 수능 특강 집중 딱 해서 풀면 한 2시간 안에 끝나는 책이야. 근데 그걸 붙잡고 막 3번, 4번, 5번, 6번, 10번 왜 그러게? 내신 때문에. 근데 재수생들은 수능 특강 한 번 풀고 던지고 2번 다시 안 봐. 왜냐면 수능에는 걔가 도움이 안 되거든. 그냥 문제를 풀고 그냥 끝인 거야. 근데 현역들은 어떻게 해? 그걸 풀고 또 풀고 외우고 이거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암기하려고. 근데 그렇게 해봤자 점수가 안 나와. 그래서 내가 고3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거 답이 아니라고 계속 말해도 애들이 말을 안 들어. 왜냐면 자기네들이 이제까지 해왔던 내신 대비의 방법이 외우는 거였기 때문에 그걸 잘 못 바꿔. 국어는 암기 과목이 아닌데. 얘들아 이 잔소리가 진짜 중요하거든. 예비고일로 넘어가는 지금 이 시점에 너네가 국어라는 과목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돼. 그렇다고 우리가 암기를 안 할 거냐? 그게 아니야. 우린 내신 대비하느라 고1 때
계속 암기, 이해, 암기, 이해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 얘들아, 내가 그러고 있더라도 너네는 시험이 끝나고 나면 바로 이렇게 사고를 형성하는 공부로 돌아와야 우리가 계속 균형감 있게 국어를 잘할 수 있어. 내신 대비 기간 내가 현서를 가두고 압박하고 문제 풀라고 하고 외우라고 하고 백지 테스트 써서 내라고 하고 그런다고 해서 암기가 국어 공부의 방법은 아니야. 그냥 우리 시험 보려고 그러는 거야. 그치? 그걸 잘 이해해서 여러분이 집에 가서 매일매일 얘를 읽어나가는 과정이 사실은 진짜 제일 중요하다. 그걸 진짜 100번 말해도 모자라지가 않아. 그거 매일 해야 되고 그 다음 문단으로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계속 뿌리압에 대한 설명인지 모세혈관에 대한 설명인지를 생각하면서 봐야 돼. 자, 물이 담긴 그릇에 가는 유리관을 이거 모세관이네? 유리관을 꽂아보면 유리관을 따라 물이 올라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처럼 가는 관과 같은 통로를 따라 액체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것을 모세관 현상이라고 한다. 그럼 뭐 해야 돼? 네모. 어디에? 모세관 현상의 개념. 자, 모세관 현상은 물 분자와 모세관 벽이 결합하려는 힘이 물 분자끼리 결합하려는 힘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일어난다. 보다 하면 뭐 찾아야 되죠? 보다라면 비례 반비례 찾아야 되지. 아니, 비교. 뭐랑 뭐 비교? 뭐랑 뭘 비교해야 되죠? 물 분자와 모세관 벽이 결합하려는 힘과 또 물 분자, 얘랑 얘끼리 결합하려는 힘, 뭐가 더 크대요? 물 분자가 벽에 이렇게 들러붙으려는 힘이 이렇게 결합하려는 힘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일어난다. 따라서 간이 가늘어질수록 나오면 이제 비례 반비례인데 가늘어질수록 그러면 굵기 자, 관의 굵기와 물이 올라가는 높이는 어떤 관계야? 비례야 반비례야? 굵기 반비례. 그치? 관의 직경과 반비례 관계죠. 자, 식물체 안에는 뿌리에서 줄기를 거쳐 잎까지 연결된 물관이 있다. 물관은 말 그대로 물이 지나는 통로인데 지름이 75. 너무 가늘어 눈으로 볼 수 없다. 이처럼 식물은 물관의 지름이 매우 작기 때문에 모세관 현상으로 물을 밀어 올리는 힘이 생긴다. 그러면 이제 알아냈어. 자, 요 문단은 뿌리압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뭐에 대한 내용이었죠? 모세관 현상. 그럼 이제 번호 붙일 수 있어. 어떻게 번호 붙일 수 있죠? A 부분에 1번.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여기 바뀌는 문단부터 물이 담긴 그릇에부터 2번 번호를 붙일 수 있어. 자, 그 다음 문단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모세관 현상에 대한 설명인지 아니면 이제 증상작용에 대한 설명인지를 신경 쓰면서 문단을 시작하겠죠? 자,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더운 여름철에는 큰 나무가 만들어주는 그늘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다. 뜬금없이 나무 그늘에 대한 설명이었어. 나무가 만들어주는 그늘이 건물이 만들어주는 그늘보다 더 시원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제 뭘 얘기해 주겠어요? 나무 그늘이 더 시원한 이유. 자, 나무의 잎은 물을 수증기 상태로 공기 중으로 내보내는데 이때 언제? 이때가 언제야? 앞에 있어요. 앞에 있는 거 똑같이 말해주면 돼요. 물을 수증기 상태로 공기 중으로 내보낼 때 물이 주위의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물이 액체인데 수증기 상태로 기체로 그걸 뭐라고 하지? 그 액체가 기체로 이렇게 증발, 그치? 증발될 때 물이 주위에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19번을 봐봐. 그렇게 생각하면서 19번을 봤더니 당연히 답이 뭐예요? 19번 아니야? 맞는데? 가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 예를 적절한 거. 증발할 때 열을 가지고 올라가는 경우. 1번. 피부에 알코올성을 문지를 때
증발하면서 시원해지잖아? 그치? 근데 어떤 친구가 알코올솜을 문지를 때 시원해지는지 어떻게 알아요? 알코올솜을 문질렀는데 열이 같이 올라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고 질문하는 친구였어, 현수아. 그러면 어떻게 말해줄 거야? 문질러봐. 문질러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런 거야. 비문학 문제는 여기에 알코올 솜을 문지를 때 시원하다라는 내용이 본문에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알코올로 이렇게 피부에 솜을 문지르면 시원한 느낌이 든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현서 생각에도 없을 거야. 준상이도 고개 흔들고 신성이도 고개 흔들었어. 근데 간혹 그런 애들이 있어. 여기 안 남아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막 이런 애들이 있어. 근데 이 시험은 상식선에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다. 교과 과정에서 배운 거는 얘네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 그래서 과학이나 뭐 사회나 이런 데서 필요한 개념들도 종종 이렇게 나와. 진짜 그런 애가 있을 수 있잖아. 내가 예전에 그 얘기 해주지 않았어요? 능곡고 3학년 수업하는데 신라의 수도가 어디지? 했는데 아무도 몰랐어. 신라의 수도가 어디야? 저는 이과라서요. 한국사를 안 해요. 막 이러는 거야.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너무 충격받은 거야. 거기 있는 문과 2명 있었는데 문과 2명도 몰라. 저기 그 중에 한 명이 이번에 수능 보고 여기 앉아서 알바하고 있는데 정말이야. 이건 실화야. 저기 있는 알바 선생님이 그 당사자였어, 그 반에. 근데 내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애들이 장난치는 줄 알고 야 장난치지 말고 동구가 어디야? 근데 저 한국사를 안 해가지고 막 애들이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너무 충격받아서 화정고반에 가서도 말했는데 화정고반에서도 몰랐어. 한 명이 조그맣게 경주 아니야?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야 경주 맞아 막 그랬더니 경주가 전라도인지 경상도인지 막 논쟁이 붙어가지고 한 명이 또 자기 경주에 한 번도 못 가봤다는 거야.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애가 야 우리 옛날에 수학여행 때 갔잖아. 거기가 경주야 막 그러면서 막 어딘지 막 모르고 막 되게 충격적이야. 그런 경우도 있어. 어쨌든 19번에는 피부에 알코올솜을 문지를 때가 답이었고 우리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나무의 그늘 아래가 건물이 만드는 그늘보다 훨씬 시원한 것이다. 비교 나무 그늘과 건물 그늘. 자 식물의 잎에는 기공이라는 작은 구멍이 있다. 기공을 통해 공기가 들락날락하거나 잎의 물이 공기 중으로 증발하기도 한다. 그러면 기공으로 들락날락하는 공기, 기공으로 증발하는 물, 그럼 기공은 공기와 물이 드나드는 구멍이네요. 자, 이처럼 식물체 내 수분이 잎의 기공을 통하여 수증기 상태로 증발하는 현상을 증산작용이라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증산작용, 네모. 자, 가로 세로가 10 곱하기 10인 잔디밭에서 1년 동안 증산하는 물의 양을 조사한 결과 놀랍게도 55톤. 이는 1리터짜리 페트병 55,000개 분량. 상수리 나무는 9,000kg의 물을 증산. 키가 큰 해바라기는 1kg의 물을 증산. 그러면 잔디밭, 상수리 나무, 키가 큰 해바라기는 다 뭐예요? 증산작용을 하는 식물의 예시를 3개를 열거해서 제시했죠. 자, 그 다음 문단은 뭐일 수 있어? 계속해서 증산작용에 대한 설명일 수도 있지만 다른 내용일 수도 있으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기공의 크기는 기공? 앞에 있었어 없었어? 앞문단은 기공이 있었으니까 이 문단은 연결되는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렇게 연결해서 3번으로 해놓으면 되겠죠? 자, 기공의 크기는 식물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보통 폭이 8, 길이가 16, 크기가 1제곱센티미터인 잎에는 약 5만 개나 되는 기공이 있으며 그 대부분은 그가 뭐게 앞에서 찾아야 돼. 그가 뭐게 5만 개나 되는 기공. 기공의 대부분은 잎의 뒤쪽에 있다. 이 기공을 통해 그렇게 엄청난 양의 물이 공기 중으로 증발해버린다. 자, 증발해버린다. 증산작용은 물을 식물체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으로 뿌리에서
흡수된 물이 줄기를 거쳐 잎까지 올라가는 원동력이다. 잎의 세포에서는 물이 공기 중으로 증발하면서 아래쪽의 물 분자를 끌어올리는 현상이 일어난다. 즉 무슨 뜻이에요? 앞뒤로 똑같다. 즉 물 분자들을 서로 잡아당기는 힘으로써 연결되는데 이는 뭐예요? 잡아당기는 힘은 물기둥을 형성하는 것과 같다. 사슬처럼 연결된 물기둥의 한쪽 끝을 이루는 물 분자가 잎의 기공을 통해 빠져나가면, 자, 물 분자가 서술어 뭐예요? 빠져나가면 아래쪽 물 분자가 끌어올려지는 것이다. 자,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이 형성됐어요? 머릿속에 그림이 형성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물 기둥이 쫙 있어. 자, 증산작용을 통해 맨 위에 있는 잎에 있는 물이 표 빠져나갔어. 증발했어. 그럼 얘가 어떻게? 밑에 있는 애를 끌어올려. 그러면 또 밑에 있던 애가 끌어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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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어올리면서 물이 위로 올라가게 된다 라는 내용이었는데, 그걸 머릿속에 이렇게 이미지화해서 이해를 못하는 건 좀 훈련을 계속 해야 돼. 이걸 머릿속으로 그리도록. 그래서 증산작용에 의한 힘은 잡아당기는 힘으로 식물이 물을 끌어올리는 요인 중 가장 큰 힘이다. 자, 16번 일치하지 않는 것. 자, 1번 식물의 종류에 따라 기공의 크기가 다르다. 기공은 어디 나왔더라? 1번이었어? 2번이었어? 3번이었어? 3번 증산작용 덩어리만 뒤지면 되겠죠? 증산작용 덩어리가 문단이 2개야. 기공이 식물의 종류에 따라 크기가 다르다. 찾았어요? 네, 두 번째 문단. 증산작용 두 번째 문단의 첫 번째 줄에 식물에 따라 다른데, 종류에 따라 다른데 나와 있으니까 맞다. 자, 2번. 식물의 뿌리압은, 그럼 이거 어디 가서 뒤져야 돼? 1번 덩어리에서만 뒤지면 되겠죠? 뿌리압은 중력과 동일한 방향을 위에서 아래로인데, 뿌리압은 물을 뿌리로 올리는 거니까 얘는 이렇게 돼야 되겠네? 적절하지 않다. 자, 식물이 광합성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 필요하다. 광합성은 뿌리압에서도 없었고 모세관 현상에서도 없었고 증산작용에서도 없었어. 그럼 어디를 뒤져야 돼? 그렇지, 맨 앞부분으로 돌아가서 광합성. 자, 첫 번째 문단에 가서 광합성 찾아봐봐. 어디 있죠? 첫 번째 문단에 광합성 찾아봤더니 어디 있었어? 두 번째 줄. 물이 필요하대요? 네, 그럼 얘도 확인했어. 뿌리에서 잎까지 물 분자들은 사슬처럼 서로 연결돼 있다. 어때요? 사슬 어디서 본 것 같아? 사슬 찾아봤더니 왼쪽 라인에 마지막 줄 찾았어요? 네, 찾았다. 물관 내에서 물 분자와 모세관 벽이 결합하려는 힘, 이게 뭐예요? 무슨 현상? 모세관 현상으로 물이 위로 이동한다. 맞고, 답은 2번. 그 다음에 17번. A와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A가 뭐야? 뿌리압과 보기를 연결하래. 자, 삼투현상이란 이제 뭐 하겠어요? 삼투현상을 설명해 주겠죠? 용액의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자, 이렇게 화살표 그려주고 높은 곳으로 선택적 투과성막을 통해 물이 이동하는 현상이다. 선택적 투과성막이 뭐예요? 선택적으로 투과하는 거겠지. 말이 너무 어려운데, 자, 클럽에 가면 입밴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쵸? 어떤 경우에 입밴을 당해요? 이렇게 입고 가면 입밴을 당해요. 그쵸? 그런데 그것도 클럽 나름이야. 홍대 클럽은 그냥 이렇게 하고도 들어갈 수 있어. 홍대 클럽은 복장 규율이 없어. 그냥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 근데 거기서 입밴 당하는 클럽은 강남에 약간 어른들 가는 클럽, 여러분들이 20살에 가는 클럽은 입밴 당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입고 가도 괜찮습니다. 괜히 구두 신고 갔다가 발 아파가지고 하나도 못 놀아요. 그리고 클럽을 갈 때는 한 12시경에 들어가야 돼. 클럽이 10시쯤 오픈하는데 그때쯤 들어가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홍대 클럽 근처에 커피숍에 한 11시부터 애들이 버글버글해. 거기서 뭐하게, 거기서 약간 대기 타고 있다가 분위기 좀 올라가면 이제 들어가려고 거기서 막 엄청 애들이 버글버글 한단 말이야. 홍대 클럽 그냥
그리고 TV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엄청 막 그런 퇴폐적이고 그렇지 않아. 그거 약간 그 강남에 있는 일부 어른들 가는 클럽. 어쨌든 그런 강남에 있는 일부 어른들 가는 클럽은 이렇게 가면 입밴 당해. 어떻게 가야 돼? 막 이렇게 블링블링하게 막 가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선택적으로 너는 오케이, 너는 안 돼. 막 이렇게 하는 게 선택적 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택적 투과성 막은 어떤 거는 투과가 되고 어떤 거는 안 된다. 이렇게 내용을 이해해야지 글씨를 보는 거에만 그치면 안 된다는 걸 계속 강조해주고, 자, 선택적 투과성 막을 통해 물이 이동하는 현상이다. 이때 물이 이동하는 힘을 삼투압이라고 하면 이 힘은 뭐예요? 물이 이동하는 힘, 삼투압은 용액의 농도에 따라 비례한다. 그 무슨 뜻이야? 농도가 높으면 삼투압도 커진다. 삼투 현상의 예로 배추를 소금물에 담그면 배추가 농도가 높아요? 소금물이 농도가 높아요? 소금물이니까 얘가 농도가 높죠? 소금 입자는 이동하지 못하고 배추에 있는 물이 소금물 쪽으로 이동하여 배추가 절여지는 거. 배추는 농도가 낮고 소금물은 농도가 높으니까 배추에 들어있는 물이 소금물 쪽으로 빠져나와서 배추가 절여지는 거다. 자, 그럼 1번 프레터를 둘러싼 세포막은 선택적 투과성 막 역할을 한다. 그럼 어떤 거는 보내주고 어떤 건 안 보내준다는 뜻이네요. 뿌리털을 둘러싼 세포막이니까 1번에서 뒤져야 돼, 2번에서 뒤져야 돼, 3번에서 뒤져야 돼. 그렇죠. 1번에서만 뒤지면 돼요. 자, 1번을 찾아봤더니 자, 세포막 몇 번째 줄에 있어? 세포막 찾았어. 자, 몇 번째 줄에 있죠? 네 번째 줄에 세포막을 경계로 안쪽은 유기물과 유기물이 더 많이 섞여 있어서 바깥보다 용액의 농도가 높다 해서 우린 뭘 추론해야 돼? 세포막은 유기물과 무기물은 통과. 이걸 경계로 농도가 유기물과 무기물 때문에 농도가 다르다니까 유기물과 무기물은 세포막을 통과할 수 없어. 그런데 또 있어. 세포막 또 찾아봐. 찾았다. 그치? 여기 읽어보면 뿌리털에 세포막을 거쳐 물 분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뿌리 내부로 들어온다. 그럼 물은 통과하네요. 그럼 이걸 바탕으로 추론했을 때 그러면 세포막은 선택적 투과성 막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추론해낼 수 있겠죠? 본문을 아무리 뒤져도 세포막이 선택적 투과성 막이야 라는 내용은 없어. 우리가 추론해내야지. 자, 그러면 17번에 2번도 1번도 괜찮다. 자, 2번 소금물에 소금을 추가하면 어떻게 돼요? 농도가 높아져요. 그럼 배추에서 빠져나오는 물이 이동하는 힘이 뭐더라? 삼투압이 커진다. 괜찮나요? 네, 농도에 비례한다는 게 보기에 있었으니까 맞다. 그 다음에 3번 선택적 투과성 막을 흙 속의 물 분자는 통과할 수 있지만 물은 통과했어. 자, 소금 입자는 통과할 수 없다. 소금 입자는 본문에 있었나요? 아니지. 그럼 어디만 찾으면 돼? 보기만 뒤지면 돼. 그치? 보기를 막 뒤져봤더니 소금 찾아봤더니 통과한대 못한대. 못한대. 괜찮네요. 4번 흙 속의 물과 배추의 물이 이동하면 지금 주어가 2개야. 주어 2개인 거 발견했어요? 첫 번째 주어는 흙 속의 물, 두 번째 주어는 배추의 물이 이동하면 어디로 이동해? 뿌리털 안으로 얘가 이동해. 배추의 물은 어디로 이동해? 소금물로 이동해. 그러면 자, 배추의 물이 소금물로 빠져나가면 소금물의 농도는 낮아지겠죠. 흙 속의 물도 뿌리털 속으로 들어가면 뿌리 안에 있는 유기물과 무기물의 농도는 낮아지겠죠? 답 4번. 자, 이렇게 답 고르는 거고 18번은 얘는 별로 안 틀려서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0번으로 갈게요. 20번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자, 그림을
보자. 얘는 뿌리가 있네요. 그쵸? 근데 얘는 없고 없고. 그럼 얘는 뿌리합을 쓸 수가 없어. 얘는 줄기가 있네요. 얘도 있다. 줄기 얘도 있다. 얘는 잎이 있네요. 얘도 있다. 얘는 없다. 그럼 얘는 뭐만 가능해? 줄기만 있으니까. 뿌리야, 모세관 현상, 증산작용 중에 모세관 현상만 가능해. 그치? 얘는 잎이 있으니까 모세관 현상과 증산작용이 가능해. 얘는 줄기가 있으니까 모세관 현상 가능하고, 잎이 있으니까 증산작용 가능하고, 뿌리가 있으니까 뿌리합도 가능한 거지. 이렇게 해놓고, 자 1번으로 내려가 보면, 가보다 나의 비닐 안쪽 면에 물방울이 덜 맺힐 것이다. 나가 덜 맺힐까요? 나는 잎이 있어서 증산작용이 가능한데 가는 안 되잖아? 그럼 나가 더 맺히겠죠? 그 다음에 2번, 가의 용기에 담긴 물이, 얘는 뭐만 가능해? 모세관만 가능해. 다의 용기에 담긴 물보다 더 많이 줄게, 덜 줄게? 덜. 자, 나에서는 한 가지 힘이에요, 두 가지 힘이에요? 두 가지. 다에서는 세 가지. 그럼 이거 틀렸네요. 그 다음에 가나다 모두 물분자들이 연결된 물기둥 모세관은 형성될 것이다. 괜찮네. 그 다음에 5번, 가나다 모두 공기가 식물 내부로 출입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잎에 기공. 자, 기공이 있는 애가 누구죠? 나랑 다는 이제 모두라고 했으니까 틀렸어. 요렇게 하나하나 연결해서 문제를 풀면 될 텐데, 이건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훈련하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는 한 끝은 226쪽을 할 거거든요. 226쪽을 할 건데 지금 당장은 안 할 거니까 지금 당장은 안 펴셔도 됩니다. 빨리 해주세요. 여기 줄여주세요. 이거 있으면 돼요. 동금아, 역사 좀 해요. 한국사 좀 해요. 준호, 한국사 좀 해요. 보통 뭐 잘하는 거야. 준상, 한국사 좀 해요. 네? 못해요? 그러면 진짜 못할 가능성과 보통일 가능성. 민지야, 한국사 못해요? 자, 우리가 국어사를 시대로 구분할 때 고대, 중세, 근대, 현대를 나누고 역사를 구분할 때, 자, 고대와 중세를 나누는 기준, 어디까지가 고대고 어디부터가 중세인가를 나누는 어떤 사건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건 국어사뿐만 아니라 그냥 역사를 나누는 그냥 기준이야. 중세는 중앙집권 체제가 완성되는 시기가 중세. 그럼 우리나라의 중앙집권 체제는? 중앙집권 체제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왕인데. 난 답을 말한 줄 깜짝 놀랐어. 거기 한 글자만 더 붙여봐. 네? 한 글자만 더 붙여봐. 왕 뒤에. 왕건. 태조 왕건. 태조 왕건이 뭘 건국해? 몰라요? 고려. 태조 왕건이 현서야 고려를 건국하지. 네. 그쵸? 태조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는데 그 전에를 생각해봐. 그 전에는 뭐였지? 고구려, 후백제, 후신라 막 이런 거 있잖아. 그 다음에 뭐 통일신라 시대와 부여가 나뉘어 있었고, 그 전에는 삼국시대였고, 그 전에는 막 옥저, 동해, 부여 막 이렇게 나눠 있었잖아. 그래서 이
태조 왕건이 고려를 건국한 이전에는 중앙집권 체제가 형성되지 않았다가 10세기 고려를 건국한 이후부터 중세가 시작돼요. 자, 중세는 중앙집권 체제가 형성돼서 권력층의 지배층의 권위가 굳건하게 공공하게 다져지는 데까지가 중세야. 그러고 나서 이제 평민들이 지배층의 권위를 무시하기 시작하는 그런 타이밍이 있어. 지네나 나나 다를 바가 뭐야. 뭐 하는 것도 없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시기가 그때부터가 근대 시기거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근대로 진입하게 되는 중요한 전쟁이 있어. 1592년. 그래, 그거 임진왜란. 1592년에 임진왜란이 있는데 임진왜란이 누구랑 싸운 거게? 일본이랑 명나라요. 일본이랑 명나라가 조선 땅에서 7년 동안 싸운 거. 7년 동안 무려. 명나라 군대랑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 군대도 좀 싸웠지만 명나라 군과 일본 군이 우리나라 땅에서 그 명나라 군대 누가 먹여 살려? 우리가. 우리나라 군대는 누가 먹여 살려? 우리가. 일본 군대는 누가 먹여 살려? 쥐들이 다 뺏어갈 거 아니야. 그 농민들은 7년 동안 명나라 군대, 조선 군대, 일본 군대 탈탈 털려요. 그러는 동안에 왕은 어떻게 했어? 튀었고, 양반들도 튀었고, 평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의병 일으키고, 막 스님들이 의병 일으키고 막 이랬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그걸 겪고 나니까 백성들이 깨달은 거야. 아, 지배층들이 별게 아니네. 뭐 해주는 게 없네 우리한테. 우리가 굽신굽신될 이유가 없네 라고 깨닫게 되는 시기가 임진왜란. 그러면 1592년에 시작해서 이게 막 7년 동안 했으니까 거의 1600년대부터 이제 근대가 시작되는 거잖아. 그럼 몇 세기예요? 1600년대는 1600년대부터 17세기. 그 다음에 임진왜란 이후에 또 하나의 전쟁이 있어요. 15년 정도 이후에 여진족이 쳐들어왔대. 그래서 양반들이 괜찮아, 쟤네 오랑캐잖아 했는데 우리가 걔 발려. 병자오랑. 그러니까 백성들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지. 양반들이 저렇게 막 큰 소리만 쳐놓고 명나라만 믿고 막 그렇게 하다가 청나라한테 여진족한테도 못 이기네? 별거 아니네? 생각이 들면서 근대가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두 개의 전쟁, 양란으로 인해서 지배층의 권위가 떨어지게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대와 현대를 나누는 기준. 근대와 현대를 나누는 기준은 이제 이 근대가 왜 어떻게 시작하게 됐대요? 평민들이 지배층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기 시작해서 이제 아예 법적으로 신분제 자체가 없어지는 시기가 현대야. 거기서부터. 언제 신분제가 철폐돼요? 우리 중3 때 시험범위였을 것 같은데. 신분제 철폐. 조선 후기에 정확히 말하면 대한제국 시절에 과부의 재혼 금지가 없어지고 도량형이 막 통일되고 무슨 개혁? 가보개혁. 가보개혁을 기점으로 이제 아예 신분제가 법적으로 없어져. 그래서 20세기부터가 현대국어야. 자, 여기까지는 국어사의 시대구분, 그냥 일반적인 역사의 시대구분도 이렇게 우리나라는 나눠져 있어. 그런데 국어사에는 여기 요 지점에서 우리나라 역사상 진짜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건이 빵 터지는데 바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이게 없었으면 아마 우리나라의 문화나 어느 경제 수준이나 이게 아마 달라졌을 거야. 엄청 중요한 사건. 우리나라 역사상 제일 중요한 훈민정음창제. 그래도 우리가 문자를 가지게 된 거야. 그 기점이 1443년. 자, 여기 한글 창제가 1443년이니까 몇 세기예요? 15세기.
6세기 요렇게 15세기, 16세기 요 두 개를 우리가 중세는 중세인데 중세 후기 이렇게 얘기해요. 자, 11, 12, 13, 14까지는 중세 전기. 그리고 국어사는 시험에 얘만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설명한 거야. 자, 통일신라는 무슨 시대? 고대 국어. 자료가 있을까요? 거의 없겠지. 한문으로 막 기록돼 있겠지. 그 다음에 조선 전기도 마찬가지야. 고려나 조선 전기 다 마찬가지고 이제 우리 글자로 된 기록들이 여기서부터가 시작이니까 시험에 여기만 엄청 많이 나와. 15, 16세기가 중세국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중세국어의 특징. 지금부터 설명하는 중세국어는 15세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자, 중세국어의 특징. 표기, 쓰기 형식부터 우리가 비교해보면 우리가 글자를 쓸 때 자, 종이가 이렇게 있으면 자, 펜을 들고 제일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요? 왼쪽 위에서부터 글씨를 쓰기 시작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방식. 그래서 어떻게 쓰지?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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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마치표 이렇게 쓰지.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가로쓰기 라고 하는데 우리 조상님들은 중세에 이런 방식이 아니었어. 자, 종이가 이렇게 있으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오른쪽 위. 너네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어떻게 알아? 다른 반 애들 모르던데. 오른쪽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로로 쓰는 게 아니라 세로로 세로로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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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침표 빡 이렇게 찍는 거잖아. 그치?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세로쓰기. 그래서 쓰기 형식은 세로쓰기, 가로쓰기가 아니라 세로쓰기를 사용했다. 그 다음에 띄어쓰기는 있었을까요? 그때 당시 띄어쓰기는 사용되지 않았어. 그럼 띄어쓰기는 언제부터 나타나서 이렇게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인가 하면 되게 늦게 나타났어요. 19세기 말에 출현해요. 자, 그 다음에 표기 원칙.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사실상 제일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표기 원칙. 자, 표기 원칙을 공부할 건데 적절한 이름이 여기 다 끝받침들이 없거나 이응으로 끝나서 동금이가 적절하다. 자, 동금이라는 이름 뒤에 조사 이를 붙이고 싶어. 그러면 얘를 이어서 발음해보면 어떻게 되죠? 동금이. 얘를 발음해보면 동금이. 이렇게 돼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글씨를 쓸 땐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어떻게 써야 돼? 동금이. 이렇게 써주지. 얘는 소리대로 쓴 거고 얘는 동금이라는 의미를 중점적으로 쓴 거야. 이해되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표기 사람이요. 휴먼, 사람 더하기 이, 사람이. 얘는 소리를 중점적으로 쓴 거예요? 의미를 중점적으로 쓴 거예요? 소리를 중점적으로 쓴 거죠?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표시한다. 소리, 그래서 얘를 표음주의, 표기 이렇게 얘기해요. 표음주의. 그런데 15세기에는 표음주의만을 사용했어. 소리 나는 대로 썼어. 표음주의. 그래서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과 이가 이렇게 이어져요. 사람이라는 명사와 이라는 조사가 이어져서 우리가 이런 식의 표기 방법을 이어적기라고 하고 다른 말로 연철, 이어적기, 다른 말로 연철이라고 해요. 자, 얘는 사람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이지. 얘는 이제 현대 국어에서 사용하는 방식이고 얘는 뭘 표기해요? 의미. 그래서 얘는 무슨 주의계? 표의주의. 의미를 표시하는 표의주의. 그러면 얘를 사용하면 사람이라는 명사와 이라는 조사가
분리되게 돼요. 끊어졌기. 얘를 끊어졌기 이렇게 얘기하고 끊는다는 건 한자로 분이어서 얘를 분철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어적기와 끊어적기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어느 시점에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해내는 거야. 자, 내가 아이디어를 낼게. 자, 동금 이렇게 일단 써주면 자, 의미를 알겠지. 그 다음에 미라고 써주면 소리도 알겠지. 이렇게 쓰는 건 어때? 누군가 제안을 한 거야. 읽어보면 어떻게 돼요? 동금미 뭔지 모르겠지. 그래서 이게 뭐야? 뜻도 모르겠고 소리도 모르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약간 쓰다가 안 써요. 자, 여기 보면 사람미 이렇게 쓰니까 뜻을 알겠지. 이렇게 되니까 소리가 있지. 얘는 근데 아주 잠깐 근데 일부만 사용되다가 사라져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표음주의에서 표의주의로 넘어갈 때 그 중간에 살짝 지나치는 그런 길을 과도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과도기적 표기 이렇게 얘기해요. 과도기적 표기. 그리고 얘를 받침을 여기도 써주고 여기도 써주고 거듭해서 적어주니까 이런 건 거듭적기 라고 하고 다른 말로 중철, 거듭적기, 중철. 자, 요거는 외우는 거예요. 표기 원칙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팔종성법을 설명할 건데 종성이 뭐지? 종성? 종성이란 글자의 받침. 글자의 받침. 초성, 중성, 종성. 글자의 받침이 종성이지. 자, 종성을 우리가 쌍기역을 종성으로 쓸 수 있을까? 쌍기역. 되지? 이렇게. 쌍기역을 종성으로 쓰고 있잖아. 이거 발음해보면 쌍기역으로 나요? 기역으로 나요? 기역으로. 자, 부어. 히읗을 받침으로 쓸 수 있을까? 네. 그런데 이거 발음해보면 부어. 기역으로 난단 말이야? 그러면 표음주의. 표음주의 시기에는 얘를 굳이 쌍기역과 키읔으로 표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해? 기역으로 해주면 되는 거야. 쌍기역이나 키읔은 받침에 사용하지 않아. 그럼 발음이 나는 것만 사용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피읍은요? 받침에 들어갈 수 현대에는 되지만 팔종성법 표음주의에서는 얘를 이렇게 써봤자 발음이 안 나니까 안 쓰겠지. 치읓은요? 안 되겠지. 그런 식으로 팔종성법에 사용되는 받침들에 사용되는 글자가 8개가 있었던 거야. 그 8개가 뭐냐면 그녀 다리만 보세 옛 이응 요렇게 8개만 있었어. 왜? 이 8개만 발음이 돼서요. 그랬더니 막 생각나는 문장이 하나 있어. 이런 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소리나는 8개가 아니고 소리나는 7개였는데 막 가느다란 물방울 막 이런 거 떠오르잖아요? 그치? 근데 그거랑 약간 달라. 뭐가 있어? 가느다란 물방울 7개인데 거기는 시옷이 없었어. 왜? 낫과 낫의 발음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시옷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 15세기에는 이 2개의 발음이 달랐다 라는 걸 추론할 수 있죠? 어떻게 정확하게 발음했는지는 모르는데 디귿과 시옷의 발음이 달랐어. 그래서 우리가 226쪽을 펴세요, 여러분. 226쪽을 펴고 자, 226쪽이 세종어제 훈민정음 본문이에요. 자, 세종어제 훈민정음 본문인데 자, 첫 번째 줄에 나라 찾았어요? 첫 번째 줄에 나라 제
밑줄은 치지 말고 그냥 눈으로 눈동자를 찍어주세요. 그 다음에 그 줄 끝에 보면 아니할세가 있어요. 찾았어요? 거기 눈도장을 하나 찍어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동그라미 3 동그라미 니은 붙어 있는데 네가 있어요. 찾았어요? 자, 요거 세 개를 보면서 발음을 잘 들어볼 거야. 자, 요 옆에 어여삐 찾았어요? 요렇게 네 군데 우리가 발음을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 뭘 들려줄 건데 얘를 잘 들어보세요. 그 페이지를 보면서 오늘은 세종어제 후민정음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어 의문학을 전공하신 충남대학교 국문학과 김채균 교수님께서 세종어제 후민정음을 낭독하시는 것을 들어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에는 오늘날 사용하지 않는 성조와 문자들이 들어있어 여러분들이 낭독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잘 경청해 주기 바랍니다. 세종어제의 훈민정음 나라스 말삼이 중후익의 다르아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사이 이런 전차로 어린 바익성이 이르고저 홀바이 있어도 마참 나이 저희들 시어 표디 못할 놈이 아니라 나이 이를 위하여 어였으니 느려 사이로 성을 여덟억 자랄 마인하노니 사람마다 하여 소빈이겨 날로 숨의 변한커이 하고자 할 사람이니라. 자, 들어보니까 되게 중국말 같지? 그치? 우리가 하는 말이랑 약간 다르지? 중세에는 이렇게 발음했을 것이다 하고 이 교수님이 추측해서 발음을 해본 거야. 그런데 요거 발음할 때 들었어요? 어떻게 발음했어? 나라스 이렇게 안 하고 나라스 이렇게 하는 거 들었어? 시옷 발음이 났어. 그렇게 나라스 이렇게. 얘도 어여스비 이렇게 읽잖아. 그래서 시옷 발음이 났다. 그 다음에 얘도 어떻게 읽었지? 아니할 사이. 얘는 나이. 얘는 저희 이렇게 읽었던 거야. 그 다음에 요거 발음할 때 들었어요? 마지막 줄에 있는 요거? 이거 발음할 때 부스네 이렇게 읽잖아. 못 들었어요? 나중에 다시 한번 들을 기회가 있을 거예요. 내신 대비할 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하는 건 디귿과 시옷의 발음이 달랐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신 대비 아이템이고, 그 다음에 동국정운 시간제한 표기로 넘어갈게요. 동국정운 시간제한 표기. 동국정운은 책의 이름이에요. 그 책의 방식대로 한자음을 표기한다 라는 뜻이야. 자, 이 동국정운 시간제한 표기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동국정운 시간제한 표기는 첫 번째 중국어 원음에 가깝게 표기한다. 자, 우리가 영어를 한글로 적을 때가 있어요. 그쵸? 예를 들면 레인보우 샤베트 같은 거 영어로 한글로 적어봤잖아. 근데 그때 당시 우리 조상님들은 우리가 영어를 하는 것처럼 중국어를 되게 유창하게 잘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나라 글자가 그때 당시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한 번도 안 적어본 중국어 한자어를 이제 우리 글자로 적으려니까 너무 막 손발이 오그라들고 막 그런 거야. 약간 그런 느낌 우리가 비슷하게 좀 가져보면, 너 이름이 뭐니? 이를 영어로 해줘봐. 영어로 이름을 물어보는 간단한 문장이 있잖아요. 지윤서의 표정 그런 게 있어? 막 이런 표정. 영어로 말해줘봐. What's your name? 그렇지. What's your name을 한글로 적어볼게요. 한 번도 한글로 적어보지 않은 그런 영어 말을 한국말로 적으려고 할 때 약간 기분이 안 좋아져. 그치? 한글로 적으려고 하니까 기분이 약간 안 좋아? 적어보자. 자, 어떻게 적어요? What? 추워? 얼 name. 자, what's your name이 있고 또 다른 생각은 없나요?
유어, 님. 누구 다른 생각은 없나요? 이건 어때? What? 이건 어때? 이건 어때? 이건 어때? 아니 뭘로 적어도 다 어쨌든 마음에 안 들지. 그치? 왜냐하면 우리 글자로 쓰니까 뭔가 되게 어학적 실력 없는 사람 같고 막 영어 진짜 못하는 사람 같고 막 그런 느낌이잖아. 우리 조상님들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러면 얘를 약간 여기다가 열로 해볼까? 뭐 여기다 이걸 이렇게 해볼까? 뭐 해가지고 그 한자어를 중국어 원음에 가깝게 표기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런 중국이라는 한자를 써놓고 우리 조상님들 다 중국이라고 발음했어. 중국, 우리랑 똑같이. 그런데 얘를 표기할 때는 듀익으로 써준 거예요. 약간 중국어 잘하는 사람처럼 보려고. 이게 동국정식 한자음 표기의 1번.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게 두 번째야. 이렇게 동국정식 한자음 표기의 두 번째는 초성, 중성, 종성을 모두 갖춰 표기. 그러면 글자가 받침이 없는 글자도 있잖아. 그치? 그런 건 어떻게 쓸까? 그걸 어떻게 했는지 알려줄게. 혹시 여러분 어릴 때 한자 급수 할 때요, 그런 한자 공체 기억나요? 한자 공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겨가지고 약간 세로로 약간 길고 칸칸이 막 이렇게 있었지. 원래 중국어 문자는, 중국 문자는 그 칸 안에 딱 들어가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거야. 우리 조상님들도 그런데 매우 익숙해져 있었어. 그런데 이렇게 된 거지. 자, 한문을 먼저 한자를 쓰고 한글로 쓸 때 이를 쓰려고 하니까 이에 초성이 있어 없어? 없어. 중성은 있어. 종성은 없지. 이렇게 써주는 거지. 아, 뭔가 기분이 안 좋아. 그치? 뭔가 허전하지? 그 다음에 수. 얘는 약간 얘보다는 괜찮은데 그래도 뭔가 기분이 안 좋아. 왜? 뭔가 허전하지? 얘는 됐어. 겸. 초성, 중성, 종성을 모두 딱 갖춰야 중국 글자처럼 딱 간지나게 잘 쓸 수 있는데 얘네는 뭔가 허전해 봐. 그래서 어떻게 해? 허전하니까 가짜로 이응을 넣어줬어. 우리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허전해가지고. 그치? 근데 우리 조상님들은 너무너무 허전하니까 이렇게 해준 거야. 아 몰라. 앞에 다 넣어. 이렇게. 그러면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사람은 잉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수켜 이렇게 읽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발음하는 이응이야 안 하는 이응이야? 안 하는 이응과 발음하는 이응을 구분해줘야 돼. 구분하자. 이렇게.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수경. 그래서 얘가 여기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얘가. 종성에. 이해돼요? 자, 동국정식 한자음 표기는 초성, 중성, 종성을 모두 갖춰 표기하고 종성이 없는 경우에는 가짜 받침 이응을 넣어서 표기했다. 자, 226페이지에 제목에 보면 이렇게 써있어. 한자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읽는 이응이야 안 읽는 이응이야? 그래서 교수님이 아까 읽을 때 이걸 싱 이렇게 읽은 게 아니라 셔이 이렇게 읽었잖아. 그치? 얘는 발음 안 하는. 그런데 첫 번째 줄에 봐봐. 나랏 말싸미 할 때 나. 이거 종성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응이 없네. 가짜 받침이 없네. 차이가 뭘까? 여기 봐봐. 차이가 뭘까? 얘는 앞에 한자가 붙어있고 얘는 한자가 없어. 왜? 동국정식 한자음 표기는 한자에만 해당된다. 나라는 한자어예요? 순 우리말이에요? 나라.
우리말이니까 얘는 거의 받침에 이응을 붙일 필요가 없어. 그냥 우리말이어서 나라라고 표기하면 됩니다. 동국정어식 한자음 표기 뭔지 이해돼요? 자, 현대국어에 없는 의문들을 좀 배울 텐데, 자, 폰트가 다르면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하지만 두 개 다 똑같은 거야, 그치?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아래, 그 다음에 요거 이응인데 이렇게 위에 뭐 달려있는 이응을 옛날에 쓰던 이응이다 라고 해서 옛이응이라고 하기도 하고, 머리에 꼭지가 달려있어 라고 해서 어떤 교수님들은 꼭지 이응이라고 하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히읗인데 이렇게 뚜껑이 하나 없는 히읗이 있어요. 이런 애는 소리가 약간 히읗보다 흐보다 좀 여리게 나. 그래서 얘를 여린 히읗이라고 하고, 또 이렇게 세모처럼 생겼지만 얘 도형이 아니라 글자. 얘는 즈 발음인데 얘는 반치음. 그냥 얘가 나오면 이응으로 바꿔서 없는 척하면 돼요. 읽을 때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읍 밑에 이응을 이렇게 깔고 앉아있는 형태, 비읍 아래 이응이 있는 이런 걸 우리가 순경음 비읍이라고 해요. 순경음 비읍 또는 비읍 순경음이라고 하는 선생님도 있으니까 똑같은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순경음 비읍, 비읍 순경음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으로 넘어가면 어두 자음군. 어두가 뭐야? 말의 단어의 두, 머리, 대가리니까 얘는 어디 있겠어? 맨 앞에. 그래서 어두는 초성이에요. 초성에 자음이 뭐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게 자음이잖아? 자음이 군, 뗀거지로 무리지어서 있는 거야. 여러 개. 어두의 자음이 여러 개 있다. 자, 어두 자음군 뭔지 알겠어요? 아까 이런 거. 얘 읽을 때 어떻게 읽었죠? 부수매 이렇게 읽었지. 비읍도 발음해주고 시옷도 발음해주고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야. 현대에 이런 글자 있어? 없지. 어두자음군 현대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거 있지 않아?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이런 거 있지 않아? 이런 거 된소리 는 하나로 쳐요? 두 개로 쳐요? 된소리 하나. 오, 성사중 응원변동 잘 써. 하나로 쳐요, 된소리. 그럼 된소리는 한 개니까 이거 어두자음군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두자음군은 현대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아두고, 자, 여기 갑자기 요거 없애주세요, 여러분. 쌍기역, 쌍비읍, 쌍시옷, 쌍지읍, 쌍이읍, 쌍히읗처럼 보이는 얘들이 있으나 얘는 된소리와 다른 거예요. 이거 된소리 아니야. 그냥 모양이 똑같은 거야. 똑같은 게 두 번 이렇게 겹쳐 있는 걸 우리가 각자 병서라고 하고, 이렇게 비읍 디귿, 비읍 지읒, 시옷 기역, 시옷 디귿 이렇게 비읍 시옷 기역 세 개가 겹쳐 있기도 했어요. 이런 거를 합용병서, 다르게 생긴 애를 합용병서. 그럼 병서라는 건 뭐냐면 어두자음군 중에 가로로 나란히 쓴 걸 병서. 자, 그럼 가로로 말고 아까 우리 뭐 봤냐면 이런 애 있었잖아. 비읍 밑에 이응 있는 거. 이건 가로로가 아니라 세로로. 자,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건 연서. 세로로 되어 있는 건 연서라고 해요. 세로로. 자, 얘 이름 뭐더라? 방금 했는데 순경음 비읍. 그러면 이건 이름 뭐게? 순경음 미음. 얘는 뭐게? 순경음 비읍. 요렇게만 있었어요. 순경음 미음 디귿 막 이런 건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성조. 아까 교수님이 읽어줄 때 되게 중국말 같이 막 이렇게 했었잖아. 그치? 그게 왜 그러냐면 성조. 옛날엔 우리말에도 높낮이가 있었어. 높낮이 때문에 그랬던 건데, 성조는 높낮이로는 세 가지. 높낮이로 세 가지. 낮은 소리. 낮은 소리. 낮은 소리.
자, 이 낮은 소리가 있고 아 높아지는 소리가 있고 원래부터 아 높은 소리가 있어. 혹시 경상도 사람이랑 말해본 적 있어요? 부산이나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집안에 아직 성조가 남아있어. 근데 경상도 사람들이 이랑 이를 구분하는 거 알아요? 알아요? 이거 어떻게 읽어요? 이, 얘는? 이, 오, 원어민 같다. 네이티브. 그래서 얘는 이, 얘는 이, 발음이 달라. 얘는 이, 얘는 이, 이렇게. 성조가 거기에 흔적으로 남아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경상 사람들은 막 의미를 막 그렇게 다 파악하더라고. 이 소리를 들어가지고. 자, 이렇게 낮은 소리를 우리가 평성이라고 하고,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를 상성이라고 하고, 높은 소리를 거성이라고 해요. 자, 평성과 상성과 거성은 어떻게 구분하냐면 글자 왼쪽에 방점이라는 점을 찍어서 표시하는데 평성은 점이 1개, 아니 0개. 평성은 점이 0개. 점이 없으면 낮은 소리 아 이렇게. 상성은 점이 2개 빵빵 찍혀 있으면 얘는 아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 점이 1개 있으면 아 원래부터 높은 거성. 이해돼요? 그럼 얘 적용해보면 점이 없네. 어떻게 읽어야 돼? 나 점이 1개야. 라 얘는 말 싸. 그 다음에 미 이렇게. 이해돼요? 그런데 이런 게 시험에 나오면 너무 어렵겠지. 그런데 성조는 선생님들이 프린트에 여기까지는 해주시고 얘는 그냥 있었다. 성조가 존재했다. 정도까지만 아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간혹 너무 이 성조에 집착하는 선생님들은 야 너네 나와서 읽어봐 막 이렇게 수행평가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성조가 있었다 정도까지만 시험에 나와요. 여기까지 정도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몸조화로 할 건데 몸조화도 굉장히 중요해요. 몸조화 굉장히 매우 중요하니까 몸조화부터 다음 주 이 시간에 합시다. 알겠죠? 네. 오늘 되게 새로운 개념을 좀 많이 배워서 여러분들이 이어적기, 끊어적기, 거듭적기 요 정도까지는 머릿속에 기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요새 분위기 안 좋으니까 집에 빨리 가요. 돌아다니지 말고. 네? 지금 3차 감염자까지 나왔으니까 집에 빨리 가세요, 여러분. 가도 됩니다.